화이팅 배승입니다. 4부 어려운 정치 현안을 새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는 세변의 학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현삼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안녕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운돼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많이 착잡하죠. 송영훈 변호사님 착잡하시고 그리고요.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다면 안녕할 수는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군요.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알겠습니다. 법무부 비상사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현지 대통령이 임기 중 출국 금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송 변호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잡하다는 말 외에 뭐 다른 표현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지금 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어찌됐든 지금 그 수사기관들이 성역 없이 수사할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늘 오후 3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내가 수사권을 갖겠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현직 대통령의 출국 금지 조치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시 그 국정농단 네. 사건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조치죠. 네. 저는 그만큼 수사기관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펼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불행하죠. 예. 근데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로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다면 출국 금지 조치는 어떻게 보면 타당한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예. 출국 금지 조치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란죄를 공모한 아마 다수의 사람들에게 아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을 것으로 보여지고 더하여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아직 현직 대통령이고 탄핵도 아직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수사 중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적으로라도 그 대통령의 그 업무 수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출국 금지를 하게 됐을 경우에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지금 대통령은 예. 국정을 실질적으로 손을 떼겠다고 선언을 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예. 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외국에서 만나주겠다고 하는 정상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신병 확보 차원에서 출국 금지를 하겠다고 하는 그 수사기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네.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죠. 대통령 스스로 지금 본인의 모든 권한을 일임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정상과의 교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건 누구도 상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출국 조치도 합당해 보이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또 요건이 맞으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가능한 겁니까? 일단 긴급 체포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요건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오후 3시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은 그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입니다.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면 내란 수괴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겠죠.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금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내란 수괴는 우리 형법에 보면은 죄명이 사형하고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그 법정형이. 그래서 이 부분 요건은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돼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가지는 그 광범위한 권한을 고려하면은 수사기관으로서는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하나의 사유가 더 필요하죠. 긴급 체포를 하려면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이 긴급성의 요건이 충족이 될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정말 긴급 체포가 이루어질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한시가 좀 급한 것 같아요. 지금 12.3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이제 일주일가량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이 사태와 관련해서 체포된 사람은 김용현 장관 딱 한 명이에요.
단 한 명이 이러한 내란 사태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 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내란 수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내란 사태를 주도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하루빨리 긴급 체포를 해야 될 당연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는데 특히 그 영장에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명백하게 반헌법적이고 위법하잖아요. 당시에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만한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계엄 선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불능하게 할 수 있었고 특히나 그 계엄 포고령이나 그리고 계엄군의 실제 움직임이 국회의 집회를 불능하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150명 이상 남지 않도록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일선의 진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그 형법상 내란죄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91조의 조문을 봐도 그렇고 우리 대법원 판례를 봐도 그렇고 헌법기관이 영원히 불능할 정도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게 불능할 정도만 돼도 내란죄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충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수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내란 사태를 살펴보게 되면 국회의 권능을 행사를 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했죠. 그리고 뭐 150명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라고 그런 진술까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 자체가 내란입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고요. 그 내란 행위의 정점에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다면 내란 수기로 적시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직 지금 육군참모총장이라든가 특전사령관이라든가 방첩사령관 그다음에 뭐 경찰청장이라든가 수방사령관이라든가 각종 이번 내란 사태와 연관된 사람들이 각각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더욱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혐의를 확실히 확보를 해야 되고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인멸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상당히 비합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 결과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검찰은 12.12.5.17 사건을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에 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그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을 기소해서 또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에 관해서 가장 잘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입니다. 그런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아주 희한하게도 그 내란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죄명에서는 빼놨어요. 그러면은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기타 어떤 다른 기관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검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이제 서울고검장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해서 서울 동부지검에 검사 20명 이상을 파견해서 지금 대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서 이걸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면서 왜냐하면은 내란을 일으키려면은 부하들에게 결국은 위법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그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인지사건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후 3시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네. 법원이 여기서 구속영장을 내주느냐 아니냐로 일부분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법한 수사에서 검찰이 할 수 없는 거면 구속영장이 안 나올 거고 그렇지 않는 한에는 이건 구속할 사유는 매우 명백해 보이거든요. 네. 구속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먼저 수사권을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요? 일단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이 아마 조금 더 속도를 낼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기관의 존립이 걸려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번처럼 민주화 이후에 이 정도의 국헌 문란, 내란 사태가 빚어진 적은 없기 때문에 예.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차후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차기 정권으로에서는 특히
검찰의 경우에는 뭐 네. 기소청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존립의 존망을 걸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저는 검찰의 경우에는 이게 과연 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뭐 관할이 있나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지금 김용현 장관 지금 유일하게 체포된 사람이죠. 김용현 장관의 경우에는 갑자기 새벽녘에 검찰에 자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체포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특수본 본부장의 경우에도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그런 연관성도 지금 보도가 계속되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검찰의 수사가 과연 뭐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조금 의심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고 차라리 검찰보다는 물론 수사 능력은 검찰도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경찰 국수본의 경우에도 지금 15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와 국수본을 통해서 이 내란죄 사건을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한 톨의 의문점도 가지지 않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 시 직무정지 규정이 있나라고 묻자 검찰 출신의 주철원 최고위원은 옥중 직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도 답변을 의도하고 질문한 걸 보이고 뭐 주철현 최고위원도 어떤 답을 원하는지 알고 지금 답을 한 것 같은데 두 분 다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헌법 제71조에 보면 이제 네.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되면요, 그거 당연히 사고예요. 사고, 즉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아마 우리 헌법학자들 절대 다수가 이 견해에는 동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물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또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옥중 직무를 막을 수 없다. 너무나 과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뭐 옥중 직무도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송 변호사님이랑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체가 고리 내지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직무는 정지가 되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야 되는 상황으로 여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지금 탄핵에 대한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조속히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차후에 혹이라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뭐 제2차 계엄이라든가 뭐 국지전 도발이라든가 각종 위험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덜어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라도 직무집행정지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윤 대통령의 이선 후퇴와 당정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발상이자 2차 내란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이게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민주당에서 또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도 의문을 제기하는 거를 네. 매우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요?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10가지 사안에서 10가지 모두 의견이 같으면 그게 위헌입니까? 두 번째, 대통령이 국무총리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위헌입니까? 세 번째, 국무총리가 여당, 특히 여당 대표와 긴밀하게 당정 협의를 하면 그거 위헌입니까? 셋 다 위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국무총리의 당적을 묻지 않고 이원 집정부제적인 요소가 있어서 국무총리에게 대단히 많은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요. 자,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죠. 그리고 국무위원에 대해서 임명제청권이 있고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법상 모든 행위는 국무총리가 다 부서해야 됩니다. 국무총리가 부서를 해야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면은 지금도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구현했던 사례가 바로 민주당 정부에서 TJP 연합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그 김종필 책임총리 이해찬 책임총리 이런 사례들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왜 위헌인가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2016년 그 국정농단 사태 때 민주당 국회의원 47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현수막을 펼쳐놓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냐?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 떼라.
2016년 11월 6일의 일이에요. 그때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 떼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기자회견을 한 47명의 국회의원 중에 누가 있었냐? 지금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그때는 합헌이고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으니까 위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와 너무 생각이 다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실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이견이 갈리는군요. 네. 지금 뭐 헌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대통령의 권한을 누구한테 일임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송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를 한다거나 동의를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 자체는 그대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총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최종적인 권한은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둘만의 만남과 그다음에 무슨 논의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비헌법적인 조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 전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잘못되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지금 이 순간 2024년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반복을 해야 되냐? 저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아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슬로건 중에 뭐가 있었냐? 영국 여왕처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 여왕은 국가 원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사실은 수상을 엄밀히 말하면 영국 여왕이 임명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도장은 찍죠. 본인이 서명은 합니다. 다만 그 권한에 있어서 정치적 실질적 행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즉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건의를 합니다. 그럼 그대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선 후퇴하고 실질적으로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위헌인가 저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론. 글쎄요. 저는 계속 납득이 되지 않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차라리 그럴 거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야하시면 되죠. 하야하시게 되면 헌법에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태여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당장 하야하거나 탄핵에 찬성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과 그다음에 뭐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함께 국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반헌법적 조치의 그런 틀을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저는 구태여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렇게 두 분이 담화를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하는 자체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어떠한 얘기가 오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리를 보전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에게는 일정 부분 뭐 권한을 일임하는 식으로 그런 조치를 취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정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지금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이번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추후에 분명히 반헌법적이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좀 재반론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자,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그 프레임을 갖고 엮어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무슨 권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 보장을 해줄 분입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남아있긴 합니까? 다 낭설이고 억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러면 여당이 국정을 챙겨야지 나 몰라라면서 그러면 긴밀하게 협의도 안 하고 총리 보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에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하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아주 이상한 프레임을 들고 나와서 무슨 2차 내란이니 운운하는데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 헌정사에서 이와 비슷한 예를 3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두 번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다음 이번이 3번째인데요. 자, 우리가 4.19 혁명으로 하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국정농단으로 탄핵 해봤습니다. 둘 다
그 뒤끝이 좋았나요? 사후적으로 많은 사회적 후유증과 또 국민들 마음에 여러 가지 상흔이 남았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제3의 방법을 찾아서 헌정사에서 불행한 선례를 되풀이해보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지금 현재의 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또 진행하도록 하죠. 민주당은 내란죄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또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먼저 여기 들을게요. 지금 내란죄 사건은 굉장히 사안이 엄중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함께 내란죄를 공모했거나 실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 당연히 탄핵 조치돼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직에 있는 것 자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높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를 그나마 벗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탄핵 조치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조금 더 빨리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지금 내란죄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네. 그러니까 예. 그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특검을 하겠다고 하고 또 온갖 탄핵도 하겠다고 하잖아요. 전 내란죄 같은 경우는 특검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검은 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 특검법을 발의를 해야죠. 그리고 국회가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법률을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특검 후보 중에 특검을 임명을 하면 특검은 본래 수사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간들이 쭉 가면 못해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의 수사 속도를 봤을 때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수사가 다 끝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 특검이 그 타이밍 면에서 네. 실익이 있는지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여러 국무위원 또 경찰청장까지 네. 뭐 두루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총리, 법무장관, 경찰청장 뭐 온갖 포지션을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온갖 그 국무위원들과 정부의 주요 보직에 있는 인사들을 다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시키면 우리나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지 조자룡 헌칼 휘두르듯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그래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 대법원이 오는 12일 조국 대표 상고심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고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여지를 좀 남기긴 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먼저 들을까요? 아니 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정도의 언급에 불과하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선고기일 변경은 없을 거예요. 없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대법원에서 원래 형사사건이 파기환송되는 비율, 특히나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거든요. 1년에 한 200건 정도만 파기환송됩니다. 2024년 사법연감에 보면 그게 2023년 1년치 통계예요. 네. 피고인이 상고하거나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 한 210여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12일에 원심 그대로 확정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뭐 현실적으로는 하신 말씀이 맞긴 한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대표로서 조국 대표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탄핵 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과정에서 조국 대표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뭐 선고기일을 마냥 늦춰달라는 것보다는 탄핵이 제대로 통과될 시점까지만이라도 충분히 선고기일을 늦출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선고기일은 항소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늦춰지지 않겠습니까? 불과 뭐 1, 2주 한 달 정도 늦춘다고 해서 크게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요. 예. 그 조국 대표가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일에 형이 확정돼서 의원직을 상실해도 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 예비 1번이죠. 그분이 이제 의원직을 승계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의석수 구도나 분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 그 당은 또 그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
이 지금 당대표 거리시에는 당대표직을 승계하도록 당원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이야말로 당대표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가능한 그런 당이다. 그래서 아마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만약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은 조국 대표 실형 선고 받은 거 그거 바로 거기서 구속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구속되기보다는 그 네. 구속 집행을 위해서 네. 조국 대표가 스스로 가거나 아니면 찾아가겠죠. 조국 대표에 대한 예. 시간을 줍니까? 글쎄요, 현실적으로 뭐 다만 몇 시간, 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주실 수는 있는데 즉각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대신하실 분은 분명히 있죠. 근데 네. 조국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만큼이라도 마무리 짓고 그 선거 결과를 지켜보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국민들도 기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네.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서 형 확정과 동시에 의원직이 상실되니까요. 그래요. 네. 여기서 두 분의 또 이야기가 갈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 변호사가 머리를 맞댔는데 역시 두 분의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웃으세요? 제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산 변호사, 송영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